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롱 팀장입니다. 시장을 해석하고 또 전문가들의 자산 배분 전략까지 들어보는 너네 자산운용. 오늘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여기서 뵈니까 또 새롭고 어색합니다. 그러니까요.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고요. 이렇게 큰 기업이 오니까 네. 자랑스럽습니다. 더 큰 데 계시면서 큰 기업이 오신다고 또. 네. 요새 미국이 그러니까 네. 항상 미국은 버텨왔었는데 네네. 요즘에는 여기도 변동성이 좀 커지잖아요. 네네. 덩달아 좀 힘드시죠? 그러면 말씀하기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쉽게 표현할 때 보면 주식이란 거가 진짜 위험하다고 보고 있어요. 위험 자산이죠. 예, 그 위험 자산이란 거를 사실 많이들 망각하고 주식이란 걸 사면 꾸준히 계속 올라간다는 생각들을 하시는데 네. 천만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주식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주식이고요. 그래서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주식의 주자를 네. 위험할 주자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위험한 것이 바로 주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험에 대한 것의 개념이 없으면 주식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주식하면 스트레스밖에 받지 않죠. 이제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많은 분들이 아마 이 방송을 유튜브 보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특히 종목을 조금 기술주 위주, 네. 좀 젊은 사람들, 좀 핫한 것들 주셔하시는 네네. 분들, 꿈과 희망이 넘쳐나는 것들 사시는 분들은 50% 떨어진 것도 많을 거고요. 그 개별 갖고 계신 그렇죠. 주식 중에 많이 떨어진 거 있지만 냉정히 보면 벤치마크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S&P 500, 한국은 코스피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연초 대비 불과 7, 8%밖에 내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내리는 거는 사실 또 보면 주식에서 10% 내리는 거 다들 괜찮다고 하시는데 네. 사실 늘상 입버릇처럼 변동성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미국 주식의 변동성이 꽤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네, 네. 아니, 아침에 일어나면 막 S&P 500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막 2.8%, 막 3% 가까이 막 훅 떨어진 게 너무 자주 보이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이거 감당하기 쉽지 않겠는데 라고 하겠지만 네. 또 큰 그림에서 보면 네. 변동성이 크지 않다라고 또 판단한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차차 질문을 네. 드리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 네. 그 전에 또 이제 미국 주식에 미치다 위원님을 모셨으니까 이거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죠. 나는 지금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현대차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굳이 내가 여기서 미국 주식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근데 워낙 이제 미국 주식 쪽으로는 통이시니까 네네. 왜 내가 해외 주식을 해야 될까? 이거부터 한번 설득부터 해야 미국 얘기를 하든지 말든지 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나 옛날에는 태어나면 이제 서울로 보내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서울을 왜 갑니까? 성공하려고. 성공하려고 하고 돈이 되니까 가려는 사람들이 욕심이 많았잖아요. 그게 현실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많은 분들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공부 막 시키잖아요. 네. 좀 3살, 4살 때 뭐 영어 공부 시키고 한국말도 못하는데 막 테이프도 읽고 막 그렇죠. 영어 유치원 보내고 유튜브 하죠. 이렇게 보내잖아요. 왜 그럽니까? 미국이 뭔가 세상에 가장 크면서도 뭔가 세상을 끌고 가는 힘 같은 걸 느끼고 거기 가면 돈이 될 거라는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건데요. 말과 행동이 많이 다르다고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은 한국 자산에 거의 올인한 분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보통 시청하시는 분들도 거의 한 95%라고 보고 있어요. 아무리 뭐 서학개미가 늘어났다고 한들 네, 맞습니다. 여전히 비슷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너무 올인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주 큰 틀에서 보겠습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이 100이라고 있다 그러면 네. 물론 아주 조그만 거 빼고요. 근데 벤치마크에서 이제 세상의 일반적 지수가 있는데요. 거기 미국의 비중이 한 6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단일 국가가 60% 정도 되는데 네. 한국은 오늘 현재 한 1.4%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1.4%에 올인하고 계신 분이 많은 거죠.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 주식 기준으로 보면 1.4%에 올인하고 있고 나머지의 60%를 약간 등한시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 있고요. 제 생각이지만요. 저는 그래요. 대한민국에 계신 분들의 현금성 자산 있죠. 물론 여기 일상생활을 위해서 하는 생활비 정도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을 미국 주식을 안 하시더라도 해외 자산, 예를 들어서 미국 달러 표시건 유로 표시건 뭐건 간에 해외 표시된 자산을 갖고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제가 왜 이렇게까지 좀 과감하게 말씀드리냐면 이미 한국 분들은 그게 무슨 전세권이 됐건 월세 보증금이 됐건 집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이미 한국 자산에 노출될 만큼 그 이상에 많이 노출돼 있어요. 그건 맞죠. 특히 영끌하신 수많은 분들은 자기 능력보다 더 많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이제 PB분이나 하건 무슨 말을 하건 간에 현금성 자산이나 이렇게 우리가 투자하는 것들은 거의 다 달러 자산 표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주식시장 안정성, 자산 안정성에서도
좀 필수적이라고 전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초반부터 자꾸 변동성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게 되는데 굳이 이 전 세계 어떤 증시를 굳이 인덱스로 뭔가 만들어서 네네. 설명을 드린다면 60% 비중을 갖고 있는 데랑 1.5% 비중 갖고 있는 데랑 변동성이 당연히 1.5%대 클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뭔가 세계가 성장하고 늘어난다면 가장 먼저 반응할 곳이 또 60% 갖고 있는 주도 그 네네. 국가이기 때문에 네. 반드시 우리는 어떤 해외, 꼭 미국만이 아니라 좀 해외 쪽으로 그리고 달러화 자산 쪽으로 자산 배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실제로 위원님께서는 그러면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가 2편에서 한번 다시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고 왜 미국 주식을 해야 되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은 들어봤으니까 그러면 미국 주식 얘기할 때 뭐 지금 항상 얘기하는 게 결국에는 뭐 연준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네네. 중국 뭐 경기 둔화까지 뭐 얘기를 하면서 야 오늘은 이랬대 그래서 간밤에 이랬으니까 우리도 떨어지고 뭐 이런 얘기들은 매일같이 하잖아요. 그리고 네네. 매일 생방송을 하시니까 네네네. 필연적으로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다만 진짜 궁극적으로 어떤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한다면 네. 이런 좀 격가지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네. 덩어리긴 하지만 이런 거 빼고 네. 위원님이 보시는 미국 증시의 현재 가장 큰 포인트는 뭐가 있다고 보세요? 저 딱 하나라고 보고 있어요.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 결국 주식의 기본은 네. 어디서 나오냐면 경영학 교과서 1번 첫 번째 배우는 날 거기서 출발합니다. 기업 경영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네.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경영의 목적이에요. 네. 그 외 이상 이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벌어야 됩니다. 돈을. 네. 미국과 한국도 똑같이 보면 한국은요. 올해 이익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개념적으로 보면 오히려 좀 줄어들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큰 차이가 안 나요. 미국도 상승률은 줄어들어요. 네. 그게 작년과 올해의 차이죠. 네. 물론 팬데믹이라고 해서 2020년 대비 2021년은 기저효과 때문에 한 47% 정도 이게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주가는 많이 올랐죠. 네. 지금 올해 약간 재미없는 것은 1분기랑 2분기가 이익 증가율이 많이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1분기는 아마 예상컨대는 4.5에서 5% 정도 전망되고 있고 결국 결과 나오면 10% 정도 이익이 늘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에 9에서 10% 정도 이익이 증가하는 거로 결론 나면 2020년 4분기 이후 이익 증가율이 가장 낮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익 증가율이 낮기 때문에 지금 약간 슬로우한 거로 보고 있고요. 반대로 3, 4분기 되면 다시 이익 증가율이 괜찮아지면서 연간을 보면 꽤 요번에도 이익 증가가 나올 것 같은 것이 미국이고요. 한국은 지금 전망 자체가 급속도로 좀 하향되고 있거든요. 네. 한국 포함한 이머징 마켓이 그것이 오히려 조금 미국이 주가 떨어지긴 떨어졌고 8% 떨어졌지만 한국은 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딱 거기서 차이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영업이익률이나 매출 증가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팬데믹 얘기도 있겠지만 네. 결국 전반적으로 좀 비용 상승에 따른 그렇죠. 이익률 감소도 네, 많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이제 네. 제조업 쪽으로는 우리가 비중이 크다 보니까 타격을 많이 받아갈 수밖에 없는데 자연스럽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를 주도하고 나스닥, S&P 500 주도하는 쪽이 IT, 인터넷 기술 업종이다 보니까 네네. 그 악영향을 좀 덜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는 여전히 최근 들어서 부침을 겪고 있다고 해도 기술주에 대해서는 장밋빛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의 기술주라는 것이 단순한 제조뿐만 아니라 뭐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수많은 혁신적인 서비스, 비즈니스를 많이 갖고 갔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미국 경제 힘, 미국 자본주의 힘이라고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의 기술이나 이런 혁신과 어떤 성장의 그런 기업들은 많이 또 앞으로도 새로 나올 것이고 네. 그런 것들이 미국을 끌고 온 소위 드라이버에 분명하죠.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어떤 그 등락을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여전히 괜찮다고 보는 게 맞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네. 궁금해지는 게 위원님께서는 사실 오랫동안 방송을 같이 하고 네네. 알고 왔던 사이로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판단하기에 버크셔 해서웨이도 좋아하시고 애플도 좋아하시고 네. 테슬라도 좋아하시는 걸로 그럼요. 알고 네. 있고 네. 그러면 야 이게 굳이 우리가 항상 나누잖아요. 성장주냐 가치주냐 막 이걸 해서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하고 포트폴리오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고 네. 그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상당히 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어떤 적극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보다는 지수 같은 펀드나 ETF를 갖고 가는 것이 오히려 맞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성장주나 가치주, 그냥 굳이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따지고 방송을 하는 입장, 그리고 증권사의 애널리스트, 그리고 어떤 PB분들의 어떤 영업, 이럴 때는 뭔가 구분해서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더 진솔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덧없는 얘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네. 항상 네. 이거 정말 덧없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굳이 한번 나눠서 여러분들한테 뭐 배분 전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막 무자르듯이 가치주, 성장주 여쭤보긴 하는데 이게 되게 모호해졌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래야지 또 듣기도 하는데 네. 근데 역설적으로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물어보면 애들한테 항상 아마 결혼하셨으니까 애기도 나중에 되면 많이 들을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아빠가 좋으냐 엄마가 좋으냐. 답이 없어요. 네. 네. 근데 항상 물어보는 게 습관적으로 물어보는 건데요. 그 부모가 그 자식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다고 얘기하겠죠. 아니면 그냥 부모님이 잘해주면 좋은 거고 나중에 부모님이 잘 안 해주면 사이가 멀어지는 거. 딱 그런 거거든요. 네네. 큰 틀에서 보면 성장주냐 가치주냐를 우배듯이 나눈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없다? 저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죠. 네. 다만 그런 것들을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보면 지수를 이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떨 때는 표현을 성장주냐 가치주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또 많이 들어보신 분 계시겠지만 특정 주식은 미국에서 무자르들이 할 수는 없으나 네. 뭐 퀄리티가 좋은 우량주를 하거나 아니면 모멘텀이라 그래서 기술적으로 아주 강한 주식을 하거나 이런 것도 구분할 수 있지만 지나고 나면 역설적으로 보면 벤치마크 지수 우리나라를 보면 코스피 미국은 S&P 500인데 약간 성향은 다르지만 양쪽에 S&P 500을 이기는 사람이 네. 거의 없습니다. 지나고 나면 1년 정도는 이길 수 있겠지만 크게 장기적으로 이기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매년 통계적으로 보면 얼마 전에도 발표를 했었는데 미국의 헤지펀드 정말 길고 나가는 헤지펀드에 작년에도 거의 80% 정도가 지수 대비 졌어요. 그리고 최근 10년 동안 오히려 그 비중은 계속 늘어났어요. 10년 전에는 5대5 정도였습니다. 이기고 지기고가. 네. 근데 지금은 거의 90% 육박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은 보면 미국의 기업의 발전 속도나 부침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절에 어떤 큰 흐름에 못 쫓아가거나 아니면 너무 올라서 반대로 포지션하고 나면 다 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S&P 500 이건 지수의 힘을 믿으시면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서 크게 좀 해석하는 게 맞겠고요. 전 성장주냐 가치주냐 그리고 앞서 얘기 나왔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 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저는 뭐 그게 진짜 그거를 학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런 걸 갖고 연구하시면서 강연하고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될지 모르죠. 네. 펀더멘탈을 중시하면서 애널리스트나 소위 펀드 매니저한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보통 분 제가 봤을 때 보통 분은 대한민국 주식 투자하신 분들의 99%거든요. 보통 분들한테는 설명은 제가 드릴 수 있고 저도 학교에서 강의는 하지만 네. 그게 그렇게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을 올리고 재테크하는 데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도움이 거의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질문하는 사람 입장에서 네. 진짜 죄송해요. 이거는 이 질문은 편집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촬영일이 4월 18일인데 네. 최근 들어서 어떤 그러니까 내년에 대한 디플레 우려랄지 뭐 이런 게 있고 또 변동성이 커진 장세다 보니까 오히려 최근 성적만 놓고 봤을 때 상승률이 우량한 가치주가 성장주 대비 이렇게 좀 선방을 더 하더라라는 것도 사실 팩트면 맞습니다. 팩트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다시 회귀하는 게 맞나라는 질문을 또 드릴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성장주와 가치주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한번 하실 필요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성장주 하면 보통 방송을 보신 분들은 테마가 있거나 뭐 끈과 희망이 넘쳐나거나 네. 뭐 정책적으로 이렇게 바탕화되거나 그래서 이쪽은 뭐 PR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매출 증가율할지 신기술 뭐 이런 쪽으로 네, 그런 것들은 많이 성장주라고 얘기하고 가치주라고 제가 한번 학생들한테 물어보더라도 가치주라는 건 그냥 오래된 기업입니다. 오래된 기업이고 성장이라는 건 별로 없을 것 같고 누가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어떤 돈 많은 나이 드신 분들이 네. 그냥 갖고 있을 것 같은 거 여유가 있어 갖고 이런 거를 가치주라고 얘기합니다. 네. 근데 어찌 보면 맞아요. 맞는 말이죠. 특히 한국 주식을 하면 또 맞는 얘기입니다. 네. 한국 주식의 성장주는 뭐랑 같으냐면 제가 정확히 얘기하면 뉴스입니다. 뉴스에서 많이 언급되는 것들 그리고 무슨 테마주 이런 것들을 하는데 미국에서 성장주와 가치주는 그거랑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미국의 성장주는 숫자 갖고 있어야 돼요. 숫자. 네. 숫자가 없는 뉴스 글만 있는 거는 얘기하면 안 됩니다. F 학점을 받습니다. 저 학교에서 F를 주는데요. 성장주라는 것은 매출이면 매출, 이익이면 이익, 과거는 물론 현재, 미래까지 수치가 정확하게 떨어지는 게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업이익이 뭐 10% 15% 이상이면 뭐 성장주다 뭐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거를 대충 보면 지수 대비, 아니면 섹터 평균 대비 이렇게 갑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 과거 3년 연평균 매출 성장률, 이익 성장률이 가능하죠. 현재도 가능한데요. 정말 무서운 것은 한국은 1년 후
아니면 3년 후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몇 개 종목이 안 돼요. 특히 1년 후만 보더라도 이익 전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주식이 한 2,000개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익 전망을 애널리스트들이 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최소한 2개 내지 3개 있어서 평균이라도 낼 수 있는 것이 200여 개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1,800개는 이익 전망이 없기 때문에 아예 3년 후 이익 증가 전망이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200개의 제약은 없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역설적으로 미국에서 성장주라고 아예 포함을 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익 전망이 있어야 돼요. 매출 전망이. 그게 없으면 아예 성장주에 포함 안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수많은 성장주라고 얘기하는 거 특히 테마주들은 미국에서는 얘기가 안 됩니다. 네. 그거는 아예 세마틱이라고 그래갖고 테마 어떤 분류로 따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그건 아예 없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통상 3년의 이익 증가까지 있어야 돼요. 매출 증가. 그게 성장주에 분류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가치주는요. 가치주도 아주 명확합니다. 가격 대비, 이익 전망 대비 프라이스, 밸류에이션이요. 몇 배, PER. 네. 이거 들어보시면 많으실 것 같습니다. PER이 몇 배, 아니면 자산가치, PBR이 몇 대, 네. 몇 배, 아니면 캐시플로우 해갖고 캐시플로우 대비 몇 배, 아니면 이익 안 나는 회사 있잖아요. 적자 회사. 네. 매출이라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일즈 대비, 전체 매출 대비 이익이 얼마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역시 시장 평균 대비 아니면 섹터 대비 평균 대비 낙관의 위에 따라서 가치주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소위가 말하는 그 가치 투자의 맥인 거죠. 예, 그게 교과서적인 의미죠. 네. 그래서 거기에부터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일단은 최근에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은 항상 가치주가 이겼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네. 100년, 90년의 역사를 보면 가치주가 이겼는데 소위 닷컴 버블 이후 전후에서 성장률 많이 움직인 적이 있었고요. 특히 리만 사태 이후에는 돈을 엄청 풀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워낙 초저금리가 되다 보니까 돈을 빌리는데 별로 부담이 없는 겁니다. 네. 기업들이 새로 생기는 기업들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은 초저금리인데 예를 들어서 투자만 하고 땅값만 오르고 집값만 올라간다면 연끌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초저금리 시기에는 돈을 빌리는 게 남는 것일 수 있죠. 돈을 적게 빌리더라도 아파트가 50%씩 올라간다 그러면 연끌을 하는 거잖아요. 딱 그런 게 성장주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인데 지금은 왜 최근 들어서 한 6개월 동안 5개월 동안 안 좋으냐면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실제로 기술주 같은 앞으로 꿈가이명을 넘치면서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과거와 같지 않은 거죠. 금리가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간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제 금리를 그렇게 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실제 금리가 정말 플러스가 나기 시작하면 타격이 될 수밖에 없죠. 뭘 사더라도 약간 부담스럽거든요. 마치 아파트를 지금 살려는데 올라갈까 걱정되면 딱 멈칫하잖아요. 네네. 그게 바로 기술주의 부담을 가져오는 바로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우리나라 성장주 하면 뭐 네카오 생각 많이 하실 테고 뭐 가치주 하면 뭐가 있을까 뭐 현대차 아니면 공심 이런 거죠.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좀 다른 기준을 얘기를 해주셨고 이게 명확하게 돼야 여러분들이 그토록 궁금해하시는 지금은 가치주를 많이 담아야 되나 성장주를 많이 담아야 되나에 대한 정답도 좀 나오지 않을까. 네.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떤 성장주 가치주에 대한 강의를 되게 짤막하게 네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얘기들을 한번 종합을 해봤을 때도 또 궁금해지는 건 위원님이 항상 말미에는 결론이 이렇게 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으면 ETF 사시라고. 그게 맞죠.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해주셨는데 ETF 투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ETF 투자는 이제 많은 분들은 MZ세대의 필수품이 돼가는 거죠. 그게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도 밀레니얼 투자가들의 한 70% 정도는 ETF를 중요한 투자 수단을 얘기고 있고요. 50% 정도는 ETF 실제 투자에 활용하고 있고요. 35% 정도는 ETF로만 투자를 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ETF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펀드 운영하는 곳에서도 적극적으로 출하한 것도 있겠지만 세상이 워낙 빨리 변하는 거예요. 이거는 네. 변동성이랑 상관없이 세상의 변화가 빨라지는 겁니다. 네. 다이내믹하게 세상이 많이 바뀌는 거죠. 그게 팬데믹이 됐건 뭐가 됐건 새로운 흐름이 바뀌다 보니 개인들이 그걸 직접 쫓아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자기 일상이 바쁘잖아요, 갈수록. 네. 그러다 보니 뭔가 다른 사람들의 전문가 영역을 가는 거가 되겠고요. 그동안에 ETF가 출시된 이후에 상당한 성과를 보여줬던 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믿음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ETF가 상당히 하나의 떠오르는 어떤 투자의 관점이 되겠고요. 사실 한국은 그나마 여전히 부족하지만 네. 저는 한국도 결국 ETF가 갈수록 발전할 수밖에 없고 그게 맞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ETF 얘기 나올 때마다 항상 첨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뭐 5년 뒤, 10년 뒤에 특정 산업의 1등 기업이 누가 될지는 솔직히 모르잖아요. 네네. 10년 뒤에 네네. 어떤 기업이 새로 나올지도 모르고 대신 우리들은 5년 뒤,
10년 뒤에 대체로 어느 산업이 꽃을 필지는 어렴풋이 책을 통해서 네네. 혹은 전문가들의 전망을 통해서 알 수는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개별 기업 하나에 올인하는 것보다는 ETF에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개인 투자자에 있어서는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도움 말씀드리면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네. 주식 투자를 했건 펀드를 했건 부동산을 했건 간에 돈을 벌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3단계만 진행합니다. 3단계. 그러면 돈 벌 수 있는 1단계, 거예요? 2단계, 3단계만 네. 이해하면 돈을 되는 거고 저 지금 적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미스라면 네. 웬만해도 돈이 안 될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크게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